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슬퍼할 것 같은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우리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괜찮아요. 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정면 승부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이러니까 네. 이게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일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네. 목요일 나와요? 안 나옵니다. 금요일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뭘 늘 함께해요. 그 왜 전 축구 대표팀 감독님도 그 대근 캘리포니아에 있었지만 감독직은 계속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그게 같습니다. 왜 그런지 네. 내가 독일 친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난 몰랐어요. 클린스만 전 감독의 부인 되시는 분이 오래전에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 사는 네, 중국인이래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축구를 한대요. 맞습니다. 미국 국가대표팀 선수입니다. 아니, 지금 그 무슨 갤럭시에서 뛴다 그러던데. 골키퍼로 뛰고 있습니다. 네, 네. LA 갤럭시입니다. 네. 우리 신동진 PD님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일부터 화상으로 합니까? 아, 아니 보니까 요새는 다 화상이 유행이던데 뭐 네. 이렇게 이 경질할 때도 화상으로 하고 네. 또 변명할 때도 화상으로 하고 네. 야 그렇구나. 그럼 내일은 어떻게 화상으로 하나? 그렇게 자꾸 저에게 불같이 밀어붙이시면 제가 정말 화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네. 옛설에 의하면 클린스만이 파주가 북한이랑 가까워가지고 좀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 슈피겔 인터뷰에 보면은 그런 언급이 좀 있습니다. 데어 슈피겔입니다. 그냥 네. 슈피겔이 아니에요. 슈피겔은 거울이고 네. 데어 슈피겔입니다. 네, 데어 슈피겔. 예.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음침하고 뭐 이런 언급이 실제로 있긴 합니다. 진짜 점점 기분 나빠지네. 예? 아니 파주 거기 땅값이 얼만데? 네. 예? 파주는 사실 또 출판 도시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헤이리 마을도 있잖아요. 네. 거기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왜 저 그 갔어요? 영어 마을도 가봤습니다. 어떻게 왜 갔어요? 관광으로요? 관광으로. 네, 예. 아니 나 거기 보통 데이트 코스잖아요.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미성년자 때 갔습니다. 미성년자 예. 때. 그렇군요. 네. 지금 파주가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도시인데 말이에요. 네. 진짜 점점 더 기분 나빠지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탓을 해요? 제가요? 아니 클린스만 감독. 자 여러분 들으셨죠? 내일하고 모레하고 글피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우영 아나운서가 없습니다. 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좀 더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뭐 많이 들으실 것 같으니까. 네. 또 거기 휴가 가서도 또 들을 거죠? 그럼요. 듣지 마세요. 실시간으로 제게 이제 비수를 꽂는 앵커의 이제 말씀을 네. 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물정 094호 샵 094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곧바로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또 옷이 옷 색깔이 그게 네. 오늘 주목을 받은 새로운 미래 색깔인지 녹색 정의당 색깔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빨간색이나 파란색 입고 왔을 때마다 앵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왕이면은 골고루 좀 군소정당 화이팅하는 골고루 좀 입고 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복귀하는 월요일에는 노란색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있잖아요. 체크도 좋아요. 네. 예, 뭐 빨강 파랑이 섞인 체크 무늬 같은 거. 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예, 체크해 보죠. 네. 예. 자,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의대 관련 소식입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병원을 떠났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제 밤 11시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료 현장을 떠난 건데요. 복지부 조사를 보면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만 근무지를 벗어났고
사직서를 낸 뒤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애초 밝혔던 근무 중단 시점이 오늘인 만큼 오늘 진료를 하지 않는 전공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법대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도 오늘 그런 성명을 낸 모양이더라고요. 네. 현장 조사를 진행한 10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758명에게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고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면서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권역, 전문 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 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서 전공의 대신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근무 중단이 가속화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전국의 대형 병원 곳곳에서 환자들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곳곳에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고 퇴원은 앞당겨지는 등 환자 불편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는 이 안내문이 진료실 주변에 붙었는데 현재 의료원 전공의의 사직 관련으로 진료 지연 및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라는 이 안내문이 붙어 있다라고 하고요. 집단 사직에 앞서서 수술 일정을 조절을 했고 과별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는 오늘 응급, 중증 수술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당장 내일부터는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지금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환자 불편 사례를 접수한 결과 어제 오후 6시 기준까지는 34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환자들 입장에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 환자는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는 26일 수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갑상선암 환자라고 합니다. 이 수술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암 수술 전부터 취소라니 암 환자는 암을 키우라는 거냐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대생들 역시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한꺼번에 휴학계를 내는 일도 현실화했는데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7개 학교에서 1,129명이 집단으로 휴학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었고 오늘 동맹 휴학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 의사단체들의 집단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도 동참하는 분위기인데요. 여전히 정부와 의사단체는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의 봉합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정부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따지고 본다면 이게 국민을 위해서 사실 이러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 지금 있잖아요. 영국도 의사 수를 늘려서 의대 증원하고 독일도 의대 증원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숫자로만 본다면 10년 후에 만일 우리가 이대로 나간다면 영국하고 독일하고 영국이 물론 영국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는 조금 더 많지만 약 한 3-4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의사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의사들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뭐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과학적이 아니고 주장만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데이터를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디베이트를 한번 뭐죠? 그 토론을 한번 네.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 자신이 물론 아까 어떤 젊은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이지 환자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저도 그 마음은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환자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정법 승부에 나오는 조한나 박성배 두 변호사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좀 아까 문자가 왔어요. 왜 그러시냐고. 조한나 변호사님하고만 통화가 됐는데 조한나 변호사님한테 제가 뭘 물어봤냐 하면 자 지금 아까 수술 연기됐다고 그랬죠. 수술 연기된 환자들 있고 병원 가서 정당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자신의 신체적인 불이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법적으로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건 직접적으로 그 의사들 지금 사직서 낸 의사들한테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계약 관계는 병원하고 나의 관계거든. 특히 이제 입원한 환자들이요. 입원하는 계약 그 근본 조건이 뭐예요? 내가 거기에 합당한 의사들의 전문의들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가 입원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병원과 환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소송을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그리고 그 병원은 그 민사소송에서 예를 들면 일정 금액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지금 사표를 낸 의사들 이 의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를 냈지만 그 사직서를 받아들인 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갔다.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게 저는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의학 분업 사태부터 시작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의학 분업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아직 애기였을 때일 거야 아마 이호영 아나운서가. 그때 의학 분업 사태 난리 났었어요. 예? 난리 났었는데 지금 우리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때도 뭐 의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좀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고 의사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자들을 볼모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민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물론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일단은 변호사분들을 찾아 한번 가서 상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요. 재난방송 지금 예, 말씀하세요. 네. 먼저 어떤 말씀? 아니에요. 네. 병원에 못 가서 재채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자 조금 전 오후 5시 8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대설 및 도로 결빙 대비 국민행동 요령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젖은 노면에서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얼어붙은 노면에서는 100분의 50을 줄여서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골목길이나 경사진 도로는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눈이 내리는 농촌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쌓인 눈을 미리 치워서 붕괴 사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눈 오거든요. 네. 더군다나 요새 병원 가기도 힘들 텐데 진짜 여러분 낙상 사고나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나이 또래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눈 쌓이고 나서 그 눈 안 치우시고 운행하다 보면 그 얼어있는 눈이 또 도로에 그대로 떨어져서 또 추가 사고로 이어지니까 꼭 눈 치우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지난번에 됐어요 그 얘기. 네, 그래서 방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이라고 그 얘기했어요? 네. 나 안 한 줄 알고. 네. 예. 너무 진도 나갑시다. 예. 그렇구나. 했구나. 예. 자, 다음 뉴스는 말이에요. 빅텐트 해체에 관한 건데요. 제가 그냥 하고 네. 계속 웃으세요. 네, 제 3지대 빅텐트가 해체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 이낙연 공동대표가 결별을 한 건데요. 이낙연 공동대표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 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9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이 발표한 합당선언 11일 만에 파기가 된 건데요.
통합개혁신당이 출항 초반의 좌초함에 따라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에 맞서서 3자 구도를 만들겠다는 제3지대 총선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갈등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개혁신당 입당을 두고 빚어진 신경전이 선거 지휘권 쟁탈전으로 확전되면서 나온 건데요. 개혁신당은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실상 배 전 부대표를 겨냥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한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배복주 전 부대표 입당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공동대표가 총선 선거운동 및 정책 결정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주도적으로 의결을 하면서 갈등이 폭발을 했는데요.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해당 안건에 반대하면서 회의장에 나가기도 했고요. 김종민 의원의 경우에는 회의장 퇴장 직후 이준석 공동대표를 국회를 해산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유했고 오후 별도 기자회견에선 이준석 사당화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 선거운동의 속도감과 의외성을 살리는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준석 공동대표 오늘 MBC 라디오에서 새로운 미래가 원칙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답변이 왔다면서 원칙적으로 붙을 이유가 없다. 그것은 그냥 부정이라고 봤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관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요. 또 당직 인선, 주황색 당색을 두고도 두 공동대표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은 일단 새로운 미래를 제외하고 기존 4개 세력 통합은 유지하면서 총선에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가치나 이념을 두고 가장 큰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이낙연 전 총리와의 결별이 2030 남성 등 기존 개혁신당 지지층을 더욱 결집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미래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내에 사용한 당명인 새로운 미래로 당을 등록했다고 하고요. 현역 평가 하위 20% 통보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도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앞으로는 호언장담보다는 국민에게 겸허한 성찰에 말씀을 올린다라고 하면서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낙연 공동대표가 통합 철회를 선언한 지 1시간 만에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자, 어제도 저희가 이 내용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래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결국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이것 때문에 저 방송 잘릴지도 몰라요. 우리 이은지 팀장한테 제가 어제 호언장담했거든요. 쪼개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불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반나절도 안 지나서 이게 쪼개졌으니 우리 이은지 팀장이 또 저한테 또 틀렸다라고 야단하실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당이 쪼개질 수가 없어요. 왜? 총선을 50일 앞둔 시점인데 지금 당이 쪼개져 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공동 괴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이게 왜 쪼개졌을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대표 측에서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오전에 이제 싸우고 나왔잖아요. 네. 최고위회의에서.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당을 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준석 공동대표가 기자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빠지면 만약에 결별하면 그때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원욱 의원하고 천하람 위원장을 대신 최고위원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이낙연 대표 측은 뭐냐 하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결국 몰아내려고 계획이 있었네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계획에 의해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라는 하나의 가정이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 측은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낙연 대표하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를 내친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그래요.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이낙연 대표고 자기네는 다른 사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의사예요. 예? 그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어긋나 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계획적으로 우리를 몰아내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이낙연 대표 측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부터 전화 돌렸어요. 예? 돌렸다고 보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TV조선의 단독 보도는 바로 그 명단, 컷오프는 아니에요. 20%라고 해도. 그 하위에 속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라고 어제 9시 뉴스에 발표를 했거든요. 단독으로. 명단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는 것은 이낙연 대표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준석 대표하고 계속 같은 정당을 하면 지금 탈당자 수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탈당한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하는 정당에 들어오려면 좀 큰 마음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좀 더 나오는 그 불이익을 받아서 나오는 의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땐 그 의원들이 손쉽게 자신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결별을 선언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50일 앞두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아유 변명하더라고 혼났네. 예. 네. 자 다음으로는 민주당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져요. 더불어민주당이 현역평가 하위 20% 명단에 든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하면서 이 공천 문제를 둘러싼 계파 갈등의 수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명백 공관위원장 어제부터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단에 총 31명이 포함된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당은 구체적으로 누가 명단에 속했는지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통보를 받은 비주류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자신이 하위 20%에 속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히면서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정활동평가에서 10%에 포함됐다고 통보받았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하위 10% 이하 의원에게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게 돼 있어서 박 의원으로서는 공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요. 이 박 의원이 강북 갑이 지역구인데 친명계인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 등과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당에 남아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힘을 가진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경기 광주을 출마를 준비하다가 이 대표로부터 불출마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한 문학진 전 의원도 SBS 라디오에 나와서 당내 비선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선 조직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한편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 CBS 라디오에서 비선 조직은 금시초문이다라고 반박을 한 뒤 공천 불만은 시험 보고 채점이 잘못됐으니 답안지 내놓으란 요구와 같은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당은 이 하위 20% 명단을 알아내기 위한 언론의 취재 경쟁이 과열되자 당이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이명백 공관위원장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공관위원장에게 전달한 명단은 위원장만 가지고 있으며 통보도 위원장이 직접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20%에 들어가나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명계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조금 전에요. 윤영찬 의원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도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나가려고 하다가 주저앉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위 이 20%그 밑으로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른바 친문들이요. 친문 의원들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친문 의원들은 행동을 통일된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될 것은 만약 통일된 행동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그냥 앉아서 당할 것인가. 예? 아니면 본인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 총선에 또 다르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오늘 떨어져 나간 새로운 선택의 미래에도 사실은 이 친문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가 결정이 되는데 이 세가 결정된다는 게 세가 커진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호를 높게 받을 수가 있죠. 예? 그 순위 효과, 기호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걸 높게 받을 수가 있죠. 의원 수가 많으면. 그래서 기호가 결정되기 전에 빨리 그건 지금 어쨌든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민주당 내의 친문 의원들도 같은 입장이어야 돼요. 빨리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계속 있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한텀 쉬든지 물론 이건 컷오프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점수가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총선 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낙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미래에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뭐냐면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건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현재의 민주당은 문제가 있고 거대 야당 심판원을 꺼내야 것이며 진짜 민주당을 만들 테니까 지금 거기서 불이익 받은 의원들 다 나에게로 오라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한편 이런 총선에 대한 대진표, 여야 대진표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PK를 중심으로 단수공천 발표 1라운드를 마무리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14 3차 결과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좀 대표적인 지역을 몇 군데 말씀드리면 양산을의 경우에는 이제 김태우, 김두관 의원 모두 경남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을 끄는 승부처가 될 전망이고요. 부산 해운대 갑의 경우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인 주진우 전 비서관과 홍순원 전 해운대 구청장이 맞붙습니다. 또 서울 광진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의 대진표가 확정이 됐고요. 서울 동작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을 일찌감치 공천을 했고요. 현재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지역구인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 지금 판사 재대결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인천 계양을의 경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의 이른바 명룡대전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대 양당의 총선 대진표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전국 상황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승패를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선거 구도입니다. 이게 한 60-70% 돼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인물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대진표로 이렇게 짜여진 곳에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뭐냐면 정말 막상막하 아주 훌륭한 분들끼리 붙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럼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 이런 것도 물론 약간의 영향을 미치겠지만 선거 구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총선 선거 구도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아유, 이거 섭섭하네. 오늘까지만 해가지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